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페이지 61페이지죠. 제4항에서 수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서술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수사라는 거는 항상 인권 침해 위험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저를 수사하겠대. 그죠?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뭐죠? 일반인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다가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수사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사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수사할 필요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수사의 상당성 해가지고 아무리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거, 요 두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수사의 필요성이죠. 2번 해가지고 첫째, 범죄 혐의의 인지입니다. 이놈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다시 말하면 알게 됐을 때 수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형사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정도가 뭐냐 해가지고 박스로 세 가지로 나눠놨죠. 첫 번째는 추상적 범죄 혐의입니다. 이럴 때는 수사에 단서를 제기하게 되고요. 또 주관적 범죄 혐의입니다. 그때는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객관적 범죄 혐의입니다. 이럴 때는 체포하고 구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사의 단서에서 추상적 범죄 혐의. 자,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 검문을 하거나 또는 변사자 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범사자 검시, 이분이 자연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가 뭐죠? 추상적 범죄형이고요. 이러한 추상적 범죄 혐의가 인정가 되면 수수에 뭐가 제공되는 거죠? 단서가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일단 이제 알아봤더니 안영찬이란 놈이 죽였을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당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검시를 해봤더니 이분이 살해당했을 것 같다 라고 인식하는 게 뭐예요? 추상적 범죄 혐의고요. 그러면 이제 수사에 뭐가 되는 거죠?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안영찬은 좀 그러네요. 제가 안영찬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죽였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당사자가 혐의자가 뭐죠? 정해지면 이게 뭐죠? 주관적 범죄 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 범죄 혐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수사를 개시해 봤더니 이제 갑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해한 칼도 발견되고 갑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는데 DNA 검사를 해봤더니 피해자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거의 확정이 되면 이게 뭐야? 객관적 범죄 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체포하고 뭐하게 되는 거죠? 구속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자,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 정도의 사항은 추상적 범죄 행위고요. 수사의 단서가 되고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지 의심이 간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주관적 범죄 행위고 수사가 뭐가 돼요? 개시가 되고, 이런 수사 결과 객관적인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객관적 범죄 혐의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체포와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2번 소송 조건과 수사 해가지고 가로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냥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재판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할 수가 없다면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수사도 개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간통죄죠. 간통죄가 지금 뭐가 됐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간통죄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고 공소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 간통죄를 처벌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더라도 경찰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수사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때는 전혀 수사를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예 처벌이 안 돼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어서 공소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과거에는 간통이 처벌되니까 경찰에다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놈이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뭐 해줘요? 입증해 주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편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돼 버리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간통을 해요. 그래도 경찰이 뭘 하나요?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흥신소나 이런 사적인 이런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흥신소 이런 쪽이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수사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고죄의 경우, 다시 말하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꼭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62페이지 오시면 학설과 판례와 다술이 있는 거죠. 1.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의 허용 여부인데 학설해가지고 전면 부정설 절대로 안 된다. 전면 허용성 할 수 있다. 어차피 이는 뭐죠? 나쁜 짓 한 놈이니까 제한적 허용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요러한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게 뭐죠? 제한적 허용설인데 이것이 다수설이고 뭐죠? 판례인 거죠. 그러면 원래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고소가 없었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고소는 없지만 앞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수사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동그랑땡이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수설은 고소 전 수사의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친고죄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 수사는 물론 강제 수사도 허용되나 가능성이 없으면 양자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도 어떻게요? 다수설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에요. 그럼 간단한 거죠. 만약에 고소가 없었다면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증거 능력이 뭐예요? 인정되지 않겠지만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으니까 고소 전에 이루어진 수사 절차에서 발견된 증거도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이 뭐가요?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수설과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핵심 판례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가 위법한지 제한적 허용사. 원래는 안 되지만 고소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뭐죠? 결론서에 나와 있겠죠. 뭐 같은 다 판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출입국 사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입국 절차, 우리나라를 출국하거나 입국하거나 절차에 잘못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 고발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출입국 관리소장에 고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아직도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고발 가능성이 있다면 그 수사가 뭐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사 자체가 뭐한 것은 아니에요? 위법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도 어때요?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오시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리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리 신문 조서나 진술서를 조서를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위법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만 읽어볼게요. 밑에 두 문제. 따라서 그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이를 뭐죠?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수사를 시작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죠. 두 가지 조건. 필요하고 뭐 해야 돼요? 상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필요해가지고 주의하실 것은 마지막이죠. 공소 제기할 수 없다면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수사도 못하는 거다. 따라서 간통죄 같이 아예 처벌을 못하는 범죄라면 뭐도 못하는 거예요? 수사도 못하는 것인데 문제는 친고죄의 경우죠. 왜냐하면 친고죄는 고소가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고소가 없다면 공소 제기할 수 없으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 수사의 상당성입니다. 상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별거 아닌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수사한다고 막 그 사람 집에 막 수사관을 막 10명씩 뭐 파견하고 막 의경을 동원해 가지고 막 뭐 길을 막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사는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수사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 의회에서 2번 보시면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의 신의칙, 신의성실 및 비례 원칙 그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내용해 가지고 수사의 신의칙 사술 이게 줄임말입니다. 사기술이 금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수사를 할 때 경찰관이나 검사가 뭐가 하면 돼요? 사기치면 안 되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함정 수사가 문제가 되겠죠. 이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수사 비례의 원칙 최소한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것은 안 된다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게 나오죠. 함정수사가 나옵니다. 일단 함정수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함정수사의 의의와 종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의의는 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속여가지고 범죄를 시켜가지고 야 네가 범죄해, 그죠? 경찰관이. 그런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면 옆에 보고 있다가 딱 체포하는 거. 이게 뭐죠? 함정수사인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장 뭐 좀 손쉬운 예는 갑자기 이제 경찰서에서 뭐죠? 무단 횡단자를 어떻게 딱지를 떼오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무단 횡단 안 하니까 보행자 신호등을 니뽀로 잘라가지고 신호등을 꺼놨어요. 꺼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호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는다. 이런 것들은 뭐죠? 함정 수사가 되겠죠, 그죠? 종류가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죠. 다시 말하면 함정 수사가 함정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기회 제공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의 의사입니다. 범죄 의사 유발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회 제공형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범죄 의사, 범위가 존재해요. 범위가 존재하는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뭐죠?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죠.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그 살인범 아직도 안 잡혔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이고 또 외진 곳에 빨간 옷을 입고 가는 여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이게 실제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런 거죠. 그죠?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관들이 여경들에게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비 오는 날 막 그 화성 그을 때 어떻게 막 퍼뜨려 놓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지금 어떤 여자분을 살인하려는 뭐죠? 범위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뭐죠?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 유발령이라는 것은 범죄 의사가 없어요. 그 없는 사람을, 범위가 없는 사람의 범위를 뭐 해서요? 유발시키는 함정을 파서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마약을 흡식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한다 하다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더니 마약 사범이라는 이유로 저를 만약에 체포한다면 저는 원래부터 마약을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범위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경찰관이 그것을 뭐죠? 유발시켰으니까 이걸 우리가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됐죠? 개념 됐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3. 위법성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아예 함정 수사가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자, 우리 법원 이런 말 합니다. 함정 수사이므로 위법하다라고 할 때 그 함정 수사는 뭐만을 말하냐면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만, 이게 뭐죠? 함정 수사고, 이게 뭐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 유발형 함정 수사는 뭐가 아니라고요? 함정 수사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2번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만, 얘만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정 수사로 들어가는데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죠. A번 적법설 해가지고 수사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적법하다는 학설이고, B번 위법설 해가지고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안 된다. 이게 뭐죠? 위법설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입장이고요. C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조금 약간 일종의 뭐죠? 절충설에 가까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정수사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사륜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판례는 함정수사를 뭐로 좁히고 있다는 거예요? 범위 유발용으로 좁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범위 유발용 함정수사가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주체는 뭐죠?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함정을 누가 파야 돼요? 수사기관이 파야 돼요. 따라서 일반인이 파는 함정은 뭐가 아니에요?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계속 보시므로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한 것에 불과하는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죠.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기회 제공용 함정수사는 아예 뭐가 아니에요? 함정수사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다만 범위 유발용 함정수사는 이게 뭐죠? 함정수사고 누가 하면요? 수사기관이 하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65페이지 보시면 핵심 판례 볼까요? 자, 반복적인 겁니다. 보세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주체가 누구예요? 수사기관입니다. 메소 암페타민의 수수 및 밀수에 관한 범위를 일익한 것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함정을 받고 범위가 없는 사람의 범위를 뭐죠? 유발시켰으니까 이것은 뭐인 거죠?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뭐하다는 얘기예요? 위법하다는 판례인 거죠. 4번 위법한 범위 유발령 함정수사의 소송법상의 효과인데 1번 체포 구속에 미치는 영향 함정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 체포, 구속, 적보심사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는요? 함정수사는 위법하니까요. 2번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A번 불가벌성. 다시 말하면 함정수사는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함정수사로 인해서 범행을 저질러서 기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은 뭘 해야 돼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다소리고 뭐죠? 판례 입장입니다.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B번 가벌설. 자, 우리 판례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가벌설은 뭐냐면 물론 좋다. 수사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수사란 기관은 처벌하고 어떤 징계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람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벌설인데 우리 판례는 뭐죠? 불가벌설 해가지고 함정 수사에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고요.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증거 능력이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함정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저질렸다면 증거가 수집됐다면 증거가 뭐죠?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판례를 볼 건데, 자, 판례 보기 전에 정리해 볼게요. 그죠? 일단 기본 전제가,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회 제공용 함정수사는 뭐가 아니에요?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살인의 추억에서 빨간 옷을 입고 여경들이 다니는 것은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함정수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죠? 빼버리고.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위를 유발시킨 요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만 뭐인 거예요? 함정 수사인 거예요. 따라서 판례에서 별말 없이 함정 수사라고 나온 것은 다 무엇만을 말하는 거죠?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만을 말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함정 수사는 누가 해야 돼요?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 함정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법하기 때문에 첫째,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고요. 두 번째, 이러한 함정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례를 보자고요. 자, 핵심 판례 가지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6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함정 수사가 되려면 누가 함정을 파야 돼요? 수사기관이. 근데 이거는 수사기관이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유인자가 따로 있는데 유인자는 수사기관과 뭐가 없어요?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아닌 거예요? 함정 수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볼까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수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범위가 유발됐다는 이유로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위법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따라서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함정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뇌물 공유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 공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물 공유자들도 들어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뭔 소리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예를 들면 얘입니다. 얘예요. 그죠? 실치라가 아닙니다. 제 아들내미 담임이 있는데 담임이 너무 꼴배기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담임을 처벌할까 고민하다가 뇌물을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줘놓고 이 사람이 뇌물 받았다라고 어떻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건 함정수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뇌물 받은 그 선생님은 뭐죠? 처벌이 돼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처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무엇 마음이 있으세요? 뇌물을 줄 의사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함정을 팠으면 함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사람도 뭐가 돼요? 처벌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뇌물죄처럼 양방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뇌물을 공유한 사람도 뭘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도 결론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나왔지만 수사기관이 직접적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아닌 거예요? 함정수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는 정보원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보원은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함정을 팠다면 뭐일 가능성이 있어요? 함정수사일 수 있어요. 다만 정보는 뭐였냐면 검거장소로 뭐예요? 유인한 것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강도범이 있어요. 근데 그 강도범의
애인을 정번호 써가지고 카톡한 거죠. 오빠 나 이쪽으로 와 여기서 저녁 좀 사줘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인한 것은 당연히 뭐가 아닌 거죠? 함정 수사 자체가 아니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놈이 요거 한 번만으로 말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추정만 한 거죠. 그랬더니 이놈이 어떻게 해요? 역시나 예상대로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고 범죄가 늘어나는 걸 보고 있다가 요때 어떻게 해요? 잡았다. 요것도 함정 수사로 볼 것인가? 아니겠죠? 이거는 뭐죠? 전혀 함정 수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했다 그래서 뭐가 아닙니까? 함정 수사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그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취객이 있어요. 뻑치기라 그러죠. 그죠? 취객이 누워있는데 경찰관이 빤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는 거예요? 뻑치기 하는 놈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역시 경찰관 유심히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끌고 가다가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어가지고 빼길래 덜컹 어떻게 해요? 잡았다. 함정수사냐 이 문제인 거죠. 자, 이거는 함정수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경찰관이 취객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범죄 유발성이, 자 다시 말하면 범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함정수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적법한 체포고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례는 또 다시 반복인데 함정을 누가 파야 돼요?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 B가 A한테 야 오빠 오늘 마약 할까?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A가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자. B씨가 옳거냐고 해가지고 경찰서에다 뭐 한 거죠? 신고한 거죠. 마약을 했다고. 그러면 유발시키고 유인한 것은 B와 C지 뭐가 아닌 거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뭐가 아닌 거죠? 함정수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판례는 아까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죠? 알면서도 인지하고도 냅두고 추적하다가 감시하다가 범죄가 늘어나자 검거하는 것도 물론 뭐가 아닙니까?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맨 밑에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는 것도 뭐죠? 뭐 같은 취지입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지막 판례가 재미있는데 요런 판례죠. 자, 뭐냐면은 수사기관 경찰관이 노래방을 갔어요. 경찰관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라고 요구해가지고 도우미가 오니까 뭐 한 거죠? 체포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그 노래방 주인에게 범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참 애매해요. 그죠? 만약에 노래방 주인에게 이 도우미를 제공하는 범위가 있었다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니까 함정수사가 아닌데 만약에 범위가 없는데 수사기관이 유발시킨 것이라면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함정수사가 될 텐데 우리 판례는 밑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노래방 주인이라 그래서 무슨 뭐 무조건 도우미를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도우미 좀 주세요라고 욕을 하니까 아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까? 범위가 뭐가 돼요?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례 보시면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의
알선 영업당석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는 무효다. 다시 말하면 공소기각 판결한 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 판결은 거의 뭐죠? 굉장히 대표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요 노르벤 판례도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번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는 뭐죠?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